네, 여러분께서는 온도스포츠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아인터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현석 기자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베이징 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최종 예선 다른 나라의 경기는 이번에 어땠는지 각 조별로 또 리뷰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기만 리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F조 3개 국가의 리뷰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F조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D조부터 볼게요. D조 최종 순위 보고 계신데요. D조 1위는 홈팀 슬로바키아였습니다. 3전 3승. 1위를 차지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본선 진출 확정을 지었고요. 2위는 벨라루스 1승 2패, 3위 오스트리아 1승 2패, 4위 폴란드 1승 2패. 이 세 팀이 똑같이 세 경기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좀 물리는 양상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타이브레이커 규정에 의해서 2, 3, 4위가 가려졌습니다. 사실 벨라루스가 마지막 슬로바키아전에서 승리를 했다면 1위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정규승을 했다면 1위로 갈 수 있었죠. 네. 하지만 슬로바키아가 또 정규승을 가져가면서 D조의 최종 순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D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진행이 됐던 조였는데 경기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 날에 폴란드가 벨라루스를 1대0으로 잡는 좀 이변이 연출됐던 조였어요. 또 첫째 날에 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첫째 날 스코어 차 또 결과가 좀 의외다 좀 이런 느낌도 있어서 좀 재미를 더했던 조였는데 2일차부터 좀 강팀들의 어떤 전력이 좀 드러났어요. 벨라루스가 오스트리아에게 5대2로 승리를 했고 슬로바키아도 폴란드를 5대1로 꺾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 모든 순위가 가려졌는데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의 경기에서 4대1 오스트리아가 승리를 했고요. 슬로바키아와 벨라루스 두 팀 다 올림픽 본선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팀들의 경기에서 2대1로 슬로바키아가 신승을 가져가면서 결국 D조 최종 순위는 정리가 됐습니다. 한 팀씩 순위별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D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올림픽에 가게 된 슬로바키아입니다. 이번 D조에서는 가장 강팀으로 평가가 됐었던 팀인데 결과를 냈군요. 예, 공격력이 사실은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단계 위에 수비 게임을 펼치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런 팀이 한 단계 낮은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공격에서도 의외로 성과를 내면서 굉장히 게임이 쉽게 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대만큼의 공격력은 아니었고 골을 굉장히 시원하게 이제 넣어서 이긴 경기는 폴란드전 딱 한 경기뿐이죠. 네. 나머지는 다 2대1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공격 같은 부분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1티어 팀들이랑 상대로 수비를 갈고 닦은 그런 모습이 사실 이번 조별 예선에서도 한 단계 낮은 팀들이기 때문에 더 잘 먹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적인 화력 자체는 결코 뛰어나지 않았어요. 이번에 사실은 진짜 리보르 후다체크 선수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팀 공격력이 진짜 전반적으로 그냥 깝깝했거든요. 슈팅 같은 부분은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득점 같은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고 결정력 부분에서 이제 체얼라리크 같은 선수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또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오면서 조금 우려가 되긴 했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이기기에는 충분한 득점 같은 부분을 보여줬고요. 세 경기에서 결과적으로 3실점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진출에 성공을 하는 부분이 됐네요. 네. 그리고 브라니슬라브 콜라드 선수가 세 경기를 모두 이제 풀타임으로 출전했는데 3실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슬로바키아 탑 디비전에서 경기하는 모습들을 돌이켜 보면 그때도 훨씬 더 전력이 좋은 그죠? 탑6 강팀들을 상대로 정말 끈끈한 수비. 예. 그런 걸로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는데. 예, 물론 이제 결과는 잘 안 나왔지만 항상 이제 무너졌는데 이제 구멍이 뚫렸는데 그런 어떤 수비가 이제 최종 예선급 정도의 팀들을 상대로는 그냥 철벽이죠. 훨씬 더 강해지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네요. 진짜 철벽 같은 느낌이었고 사실 골텐딩도 이번에 리보르 후다체크 선수의 형 율리우스 후다체크 선수 안 나왔거든요.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는 나왔는데
잘 못해가지고 지금 소속 팀도 없고. 그 지난 시즌까지 KHL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뛰었던 율리우스 후다체크 선수. 예, 안 나왔습니다. 안 그래서 나왔어요. 저는 파트리크 리바르 선수가 이번에 디나모 민스크였나요? 이번에 그래서 이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콘라드 선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3실점, 60세이브 3실점을 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3경기에서 슈팅을 60개밖에 허용을 안 했어요. 네. 이런 부분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슬로바키아가 수비적인 운영을 잘 가져갔느냐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최종전 굉장히 승부령이 됐잖아요. 벨라루스와의 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절대 쉽지가 않았죠. 2대1 승리. 예. 그것도 마지막에 엠티넷 골 2대1이었어요. 마지막 엠티넷 골. 예, 그건 이제 상황적으로 엠티넷을 갈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은 이 경기에서 벨라루스가 비겨서 연장을 가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승점 2점으로는 올림픽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무조건 3점. 3점이어야 가능한 예. 상황. 그것도 사실 이제 폴란드가 이제 오스트리아한테 지는 바람에 득실까지는 이제 고려하지 않는 네. 좀 좋은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골을 만들지 못했고 벨라루스가 그 경기에서 주포들 3명을 다 묶었습니다. 이렇게 KHL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외국인 자원들을 네. 한 라인에 다 묶었어요. 이 라인에. 이러면서 힘을 주는 모습을 나왔는데 이것도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3명이. 그러면서 1대1의 흐름을 쭉 이제 수비적인 운영, 쭉 어떻게 보면은 심적으로도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승점 3점으로 지는 게임 아니면 무조건 그냥 올라가는 거였으니까 예.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수비적인 운영 잘했고 결과적으로 이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1위를 확정이 짓게 됐죠. 네. 결국 홈팀 슬로바키아가 마지막 경기 신승을 가져갔고 원했던 올림픽 티켓을 잡았습니다. 다음 이번 대회 2위로 끝난 벨라루스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슬로바키아에게 정규승을 거뒀다면 올림픽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첫 경기에서 폴란드에게 0대1로 졌던 것이 사실 그 경기를 졌기 때문에 이 슬로바키아전에서 엠티넷으로 들어갈 수밖에 그래요. 없는 상황이 벌어진 예. 거잖아요. 예. 그게 두고두고 아쉽네요. 1대1에서 엠티넷을 들어갔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아쉽게 됐고요. 그것도 골리 빼자마자 바로 먹었습니다. 더 답답한 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첫 경기 패배에서의 파급 효과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1패만 하더라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운이 좋게 폴란드가 마지막 경기 지는 바람에 마지막에 폴란드가 만약에 승점 3점을 거둬서 다 6점으로 물렸잖아요. 그러면 승점 3점을 거둬도 3점 차이로 이상으로 이겨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도 폴란드가 지는 바람에 다행히 폴란드가 오스트리아에게 지는 바람에 그죠. 폴란드는 일단은 배제가 됐고 예, 조금 이제 편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못했다는 건 똑같고 이번에 감독으로 우드크로프트 감독이 선임이 돼서 네네. 지금 임했거든요. 이번 예선에. KHL 디나모 디나모 민스크의 감독인 예. 사람이죠. 크레이그 우드크로프트 감독. 네. 근데 이분이 좀 이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첫 경기에서 아쉽게 좀 드문드문 뚫리면서 좋은 이제 그런 찬스들을 계속 내줬는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하나 뚫리면서 5분 남기고 먹힌 골에서 0대1 뒤지고 결과적으로 졌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예, 그래서 좀 스코어는 지는 결과였어요. 안타깝고 데니 테일러 선수도 작년에 이제 민스크에서 백업을 맡았던 주로 이제 그런 꼴인데 결과적으로 네. 조금 부족했죠. 이 부분도. 예. 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데니 테일러 선수는 대회 내내는 잘했지만 요 첫 경기에서는 사실은 좀 부진했다라고밖에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네. 대회 내내 이 팀이 굉장히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전에는 2피리어드 5득점을 하면서 맹폭으로 그냥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두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9피리어드를 했잖아요. 예. 그 중에서 득점이 나온 피리어드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오스트리아전 2피리어드 5득점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전에서 한 골. 네. 샤랑고빈치 선수의 골.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복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복이 없어야 하지만 기복이 컸고 사실 기복이 이런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슬로바키아를 잡기가 너무 까다롭거든요.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나왔고 예. 득점난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화력 집중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성과를 못 받고 그러면서 좀 안타깝게 대회를 마무리를 했다라고밖에 이제 요약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첫 경기 폴란드한테 지고 난 다음에 그 루카센카 대통령, 벨라루스 대통령, 네. 굉장히 하키 광으로 알려진 그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서 너희들 이러면 지원 다 끊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뭔가 경기력이 풀리기 시작했는지 그 뒤에 대승 거뒀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면은 무슨 대표팀 경기의 대통령이 그렇죠. 폴란드한테 바로. 진 이후에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섭네요. 예. 좀 나아지는 애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예, 그 결과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우드크로프트 감독도 연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디나모 민스크에서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벨라루스 대표팀까지 부임을 한 우드크루프트 감독이었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쉬움으로 끝난 벨라루스 이번 사실 최종 예선이었습니다. 결과를 아예 낼 수 없을 만큼의 전력이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슬로바키아도 경기를 그렇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면 썩 이제 클래스의 차이로 이제 극복을 한 거지. 네. 경기력에서 내부의 차이로는 이게 벨라루스가 못 이길 경기였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경기 졌고 폴란드 지징이 제일 컸죠. 그 부분이 결국은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위 벨라루스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번 최종 예선 D조 3위로 끝난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 폴란드를 잡고 1승 2패로 마무리를 했어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체급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스트리아도 사실 앞 두 팀 사실 벨라루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이번 예선 최종 예선 로스터가 괜찮은 편이었고 네. 로스터도 괜찮긴 하지만 이제 뭐 오스트리아도 괜찮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체급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제 저는 전력의 차이를 좀 극복하기가 어렵다. 하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위권 팀들에게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드리게 될 텐데 예. 첫날 슬로바키아 상대로 그 다비트 키케르트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좀 불안하다고 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잘 버텼죠. 석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2대1로 지게 됐고 수비진을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은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벨라루스전 결국 1대5 대패하면서 그냥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2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약이 됐는데 결과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브라이언 레블러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번 대회 최다골입니다. 5골 3경기에서. 3경기 5골. 예. 그러면서 이번 D조에서 최다골을 올린 선수가 이제 브라이언 레블러 선수인데 네. 이런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꾸준한 이제 그 화력 지원을 해주는 선수 자체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받침해주는 자원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전에는 슈타르크 바운 선수가 나왔거든요. 예. 이 선수가 사실은 저는 이제 키케르트 선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클래스고 그리고 좀 나이가 많은 걸 제외를 하면은 거의 사실은 이 선수는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골문의 거의 터줏대감 같은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슈타르크 바운 선수가 벨라루스전에 2피리어드에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5실점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가 대패를 한 게 결과적으로 기적을 쓸 수 없었던 요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려했던 키케르트 선수가 더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뭐 폴란드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2실점이면은 사실 굉장히 경기력 자체는 훌륭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슈타르크 바움의 후계자는 찾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약간은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을 만한 D1A죠 내년에 이러면서 네. 내년 D1A는 아마 키케르트 선수가 우리나라가 상대를 해야겠는 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블러 선수라든지 전반적인 사실은 로스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진출 가능성이 있는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한 티어 정도 낮은 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력 차이가 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전력차 바탕으로 이번 대회 3위로 끝났지만 그래도 뭐 소기의 성과는 있었던 그렇죠. 오스트리아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D조 마지막 4위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첫 경기 이변을 연출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뭐 결국 여기도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했군요. 예. 그래도 여기도 의인 자체는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경기력 자체는 보여줬습니다. 벨라루스전 진짜 깜짝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부지런한 압박을 하면서 골문에서 계속 이제 버티는 이런 부분이 딱 들어맞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나왔고 1대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예. 사실은 이런 경기 자체가 선수진이나 화력이 부족한 팀이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게임 플랜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실현을 해냈다라는 부분에서 폴란드는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 경기 자체가 이번 대회 출전국 중에 사실 최하 시드잖아요. 폴란드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KHL 선수들이 굉장히 다수 포함돼. 벨라루스를 상대로 카자흐를 잡아낼 때처럼 카자흐스탄 잡아냈던 경기랑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3차 예선 때 카자흐를 잡고 올라왔죠? 예. 그런 경기랑 차이가 없는 경기가 딱
보여주는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보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결과랑 너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조금 아쉬운 더 우리나라 결과를 좀 아쉽게 만들었던 좀 폴란드의 선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폴란드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기댈 때도 없었는데 골문 존 머리 선수 귀화 자원이죠. 이런 선수가 이제 잘 버텨주면서 약팀이 좀 강팀을 잡을 수 있는 운영을 잘 해낼 수 있었다는 이제 배경을 마련을 했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1승을 거두면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은 조 최하위지만 폴란드는 그래도 좀 느낌이 다른 그런 내용과 결과였던 것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승을 했으니까요. 네. D조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조 최종 순위 보고 계십니다. 1위 역시 홈팀 라트비아가 3전 전승으로 베이징 올림픽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골득실이 플러스 16. 어마어마한 수치를 또 보여줬고요. 2위는 프랑스였는데요. 2승 1패. 라트비아에게 패하면서 2위로 마무리가 됐고 3위는 헝가리 1승 2패였고요. 4위는 3전 전패를 기록한 이탈리아였습니다. 자, 2조. 2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라트비아와 프랑스의 어떤 가능성이 예상됐던 조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프랑스가 좀 많이 약한 부분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헝가리나 이탈리아보다는 전력이 위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NHL 선수들도 합류를 한 부분이 있었고 기본적인 전력 자체 사실 프랑스가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트비아 프랑스의 좀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종전에서 라트비아가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갔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째 날에 프랑스가 헝가리를 5대3으로 잡았고 라트비아는 이탈리아를 6대0으로 안파했습니다. 둘째 날에 프랑스가 이탈리아에게 2대0 승리를 거뒀고 라트비아는 헝가리를 9대0으로 또 대파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2패 두 팀. 2승 두 팀이 갈린 상황에서 마지막 셋째 날 최종전이 펼쳐졌는데 헝가리가 이탈리아에게 2대1 승리를 하면서 1승을 챙겼고요. 최종전 라트비아와 프랑스의 대결에서 이기는 팀이 올림픽에 가는 정말 단판 승부. 여기서 2대1로 라트비아가 승리를 하면서 최종 순위가 가려졌던 2조였습니다. 먼저 1위를 차지한 라트비아부터 보겠습니다. 홈팀이었고 이번 2조에서는 가장 전력이 좋은 팀으로 여겨졌던 팀이었고 마지막 프랑스 경기가 좀 아슬아슬하긴 한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나 라트비아는 라트비아였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사실 좀 전반적으로 제일 좀 탄탄한 경기력 자체를 보여줬던 거는 이번 조에서도 확실히 라트비아가 제일 돋보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아주 막 그렇게 여지를 주는 이제 프랑스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단판 승부고 뭔가 이제 많이 걸린 경기니까 좀 전력차를 극복을 할 만한 좀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도 막 그렇게 어렵게 잡는 느낌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헝가리전 그냥 대승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1번 시드다운 경기라고 보여준 건 라트비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인드라시스 선수 KHL 이제 작년 BTIG에서 뛰었던 파워플레이 골 이제 굉장히 적수에 터지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됐죠. 이 팀도 마찬가지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하리스 비톨린시 감독이 새롭게 그렇습니다. 부임한 라트비아인데요. 사실 전임 감독이 바파틀리시였기 때문에 그 아방가르트 톰스크의 아방가르트의 지난 시즌 KHL 우승을 또 이끌기도 했던 하틀리 감독이 물러났죠. 월드 챔피언십 끝으로 이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근데 하틀리 감독의 이력이라든지 작년 이제 KHL 우승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후임자의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큰 자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비톨린시 감독이 이제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유럽 하키를 많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 그 러시아 감독. 러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많이 했었던 KHL 감독도 많이 하고 올레그 즈나록스 씨의 거의 사실 신복입니다. 신복. 저희가 예전에 비하인드넷에서 KHL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올레그 즈나로크스 감독, 하리스 비톨린시 코치는 세트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거의 수석 코치 같은 느낌으로 함께 다녔었고 그리고 많은 성공을 일궈낸 그 또 조합입니다. OAR 금메달도 그렇었고 가가린컵 3번 우승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실적으로 이제 뛰어난 감독이
부임을 했고 네. 실제로 드나록스 감독이 저 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아. 예, 경기를 위에 이제 그 VIP석에서. 이제 뭐 두 사람 다 라트비아인이고. 그렇죠. 예. 뭐 과거에 라트비아 대표팀도 맡았었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톨린 씨 신임 감독의 첫 공식 무대.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진짜 올림픽 최종 최종 예선이라는 예선. 중요한 무대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무대였죠. 근데 굉장히 러시아키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팀이 변모했습니다. 사실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하틀리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는 요거 조금 더 이제 그 체킹 게임 이런 부분 강조하고 좀 수비적인 게임 이런 거 강조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낮은 시드 팀들한테 잘 안 졌어요. 하틀리 감독 부임한 이후에. 근데 비톨리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완전히 그냥 러시아키로 선회를 북미 하키 스타일에서 러시아 하키 스타일로 그렇습니다. 바뀐 예, 느낌이네요. 그 러시아 하키라고 하면 이제 공격 지역에서 많은 움직임 모션을 가져가면서 옵션 계속 창출하면서 패싱으로 옵션 잡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골이 이제 나온 부분도 많았거든요. 이러면서 공격 전개 부분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라는 부분. 예, 많이 이제 득점 부분에서도 이제 성과를 많이 봤었고. 아무래도 KHL에서 오랜 코칭 그렇죠. 경력을 갖고 있는 이 비톨린 씨 감독이 예. 스타일이 또 나오는군요. 예, 그런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거고. 물론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가 좀 어렵게 가는 흐름, 프랑스전 또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헝가리전 같은 경우에도 한 피리어드에 그냥 폭발했거든요. 2피리어드까지 1대0이었는데 그렇죠. 3피리어드에 8골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좀 어렵게 가는 흐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경기를 이기기는 마찬가지로 좀 충분한 경기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전으로 출전한 좀 푼네노스 선수를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선수가 이게 굉장히 탄탄한 경기를 펼치면서 3경기에 실점했습니다. 62세이브 1실점이고 네. 3경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된 부분은 사실 골텐딩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공격진도 뭐 발체르스라든지 블리게르스라든지 이제 북미에서 활약하는 자원들이나 KHL에서 활약하는 자원들 그 앞서 말씀드린 인드라시스 그 다음에 다우가빈 씨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격 수비 같은 부분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골리적인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키블레닉스 선수가 이제 그 사고로 사망했죠. 최근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선수. 그리고 좀 메르즐리키스 선수도 약간 이런 굉장히 이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좀 멘탈적인 이런 부분에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모두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네. 한 명은 이제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리의 부분에서 푼네노스가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답은 예스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가 좀 수월하게 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푼네노우스라는 또 이름을 골텐딩 쪽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라트비아의 이번 최종 예선이었군요. 라트비아가 올림픽 티켓을 가져갔습니다. 2위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 대표팀과도 연습 경기를 치렀던 그 팀인데 사실 연습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예전에 프랑스가 아닌데 그죠? 예.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번 최종 예선에서는 어땠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프랑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종 예선에서는 그래도 뭐 연습 경기에서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기를 펼쳤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냈던 팀 컬러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연습 경기에서 드러난 대로 좀 수비적이어서 많이 불안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상대로도 굉장히 그 위험한 역습 찬스 많이 내주면서 실점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0대2로 끌려가다가 그렇습니다. 뭐 뒤집긴 했는데 예. 사실 그 다음에 연습 경기였던 덴마크전에서 프랑스가 2대8로 대패를 했거든요. 대패했죠. 예. 그런 느낌에서 네. 수비 지역에서 굉장히 불안을 여전했는데 헝가리전에서도 0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었죠. 아, 그렇죠. 예, 근데 똑같이 역전했습니다. 똑같이 역전했고요. 택시의 선수 이제 득점 포함하고 이 파워플레이로 뭔가 하나 둘씩 만들어 가더니 이제 득점했고 활약적으로 이제 부족한 이탈리아전은 뭐 2대0으로 뭐 축구인 줄 알았어요, 저는. 프랑스 이탈리아 2대0이라서 그런 느낌으로 승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라트비아전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의 좀 부주의한 플레이 같은 부분이 좀 전방 압박을 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턴오버가 나오고 이게 좀 실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국면도 있었습니다. 예. 연속적으로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했던 마지막 경기를 좀 패하면서 그 탈락을 하게 됐네요. 2위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됐는데 좀 많이 네. 아쉽게 됐고 물론 이제 공격 지역에서 이제 봤을 때는 다코스타 선수도 있었고 KHL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득점원이죠. 작년에 이제 아크바르스 카잔에서 1라인 센터를 맡았었던 네. 다코스타 그리고 NHL에서 보조 득점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는 택시에 그리고 1라인 센터로서
벨마르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트레이유 같은 선수도 굉장히 이제 득점원으로서 제 몫은 다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수비적인 운영에서 불안감이 결국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경기를 불리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큰 탈락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의외로 골리는 좀 도박적인 수를 던졌습니다. 플로리앙 아르디 선수가 사실은 조금 더 그 커리어 같은 부분에서 더 좋은 선수임은 분명하지만 앙리 코랭탱 비세 선수를 계속 기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라트비아전에도 비세 선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도박적인 수 자체는 골리에서의 도박적인 수 자체는 먹혔습니다만은 수비적으로서 좀 불안적인 부분, 이게 결과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서 프랑스는 탈락할 수밖에 없었네요. 근데 과거의 프랑스와 이번에 본 프랑스가 좀 달라졌다는 부분은 확실히 뭐 공격보다는 좀 수비 쪽에서 그렇죠.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폴란드가 보여준 그런 경기력이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감독이었던 그 이주 국적의 이제 캐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캐나다인 감독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나이 문제로 은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지금 많거든요. 그분이. 예. 그래서 팀 컬러가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그 좀 차근차근 체킹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좀 약한 팀이 아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팀 컬러가 변했습니다. 수비적인 컬러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좀 약했던 수비력이 발목을 잡은 그림이 됐네요. 그렇군요. 프랑스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2조 3위로 끝난 헝가리입니다. 1승 2패였는데 헝가리도 최근에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맞습니다. 좀 새로운 스타일의 하키를 구사하고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헝가리가 감독이 최근에 좀 자주 바뀌었습니다. 핀란드 감독을 이제 선임을 하면서 예. 수비적인 컬러로 한번 갔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 출신 감독을 이제 재선임을 하면서 작년부터예요. 근데 작년에 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부임은 작년에 했는데 어쨌든 이번 뭐 어떻게 보면 공식전 이제 좀 했는데 다시 헝가리 공격적인 컬러로 선회를 했습니다. 다시. 예. 원래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헝가리 하키의 기본적인 컬러입니다. 미친 듯이 압박 들어가고 거기 턴오버 만들고 공격 지역에서 그냥 휘어잡는 스타일. 이게 헝가리 하키인데 이제 상위권 팀에게는 사실 이 부분은 수비적인 부분,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압박을 넣는 팀이기 때문에 길공간이 크게 노출이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스킬 레벨을 가진 팀들에게는 그러니까 상위권 팀들이죠. 안 먹힙니다. 근데 올해 그 한계가 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2대0을 잡는 모습으로 화력까지는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를 지고 말았죠. 예. 물론 추격점이 한 점 더 터지긴 했습니다만 5대3으로 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극수비적인 컬러를 가진 이탈리아를 상대로 딱 2점 만들면서 마지막 1승을 거두기는 이제 했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세적인 체제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 뒷공간에서의 불안감, 이런 부분에서 크게 공략당한 부분, 라트비아전 3피리어드 그냥 와장창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자체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최종 예선을 토대로 좀 여러 가지 숙제를 발견하고 앉게 된 그런 헝가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조 4위 이탈리아입니다. 3전 3패 1득점 10실점. 예. 이탈리아의 최종 성적입니다. 예. 탑 디비전 팀인데 아직은 탑 디비전에 남아 있으니까 사실 뭐 D1 A급이죠. D1 A급. 헝가리에게도 이번에 잡히는 그런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예. 우리나라와 함께 U2한 3패 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승점을 거두지 못한 예. 3패 팀이고, 이탈리아의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위닝 플레이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극수비적인 체제를 이제 극수비적인 체제. 완전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폴란드 같이 차근차근 압박으로 갉아먹는 수비적인 체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들어앉습니다.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수비적인 체제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 파워플레이 이런 데서 차이를 벌리면서 딱 전형적으로 늪에 빠뜨려서 이기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능한 게 안드레아스 베르나르드 골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 유럽 레벨에서는 괜찮은 골리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골텐딩이 바탕이 되니까 이런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첫 골 먹고 선제골 내주고 두 번째 골 내주고 세 번째 골 정도 내주면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네. 팀 컬러 특성상. 그런 부분에서 승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력이 무너지면은 위닝 플랜이 없어져요.
그런 약점이 그냥 그대로 이번 예선에서도 드러났다. 한계가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드를 잡은 경기가 없죠. 없죠. 예. 이번 세 경기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트비아전 같은 경우에는 뭐 100번 양보해서 좀 운이 좋았던 실점 때문에 게임이 터졌다라고 해요. 그렇게 합시다. 근데 프랑스, 헝가리도 상대방을 2점으로 막아내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헝가리전에서 한 골 만들었고 프랑스는 또 0패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역시 제한적인 위닝 플랜을 가진 팀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렇다고 수비력이 한 단계 위에 상대에게 통하는 수비력이냐라는 거는 아니라는 게 월드 챔피언십에서부터 이미 유구하게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D1A 경기를 봐도 조금 더 공격력이 날카로운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내려앉는 운영하다가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선제점, 두 번째 점 그런 식으로 공략을 당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인 한계가 제한적인 위닝 플랜에서의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자, 이탈리아 제한적인 위닝 플랜, 뭐 그에 따른 결과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대회 우리나라와 함께 3패로 끝난 이탈리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순위를 매기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지만 또 득실을 또 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득실 상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순위를 따졌을 때 왜 순위를 매기냐면 이 순위를 바탕으로 그 어쨌든 IIHF 월드 랭킹의 랭킹 그 점수가 네. 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보다 아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12위 이번 대회 예, 이번 대회 최종예선. 12위가 됐고요. 이탈리아가 11위에 해당하는 승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2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던 F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3경기 리뷰를 했었는데 이제 나머지 3팀 다른 나라 국가들 어땠는지 정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F조 최종 순위를 보고 계신데 덴마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가 1, 2, 3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냈고요. 우리나라가 3패로 최하위로 끝난 F조였습니다. 자, F조 같은 경우에는 홈팀이 덴마크가 아니었어요. 오슬로,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이 됐던 F조였고 결국은 F조만 홈팀이 올림픽 티켓을 잡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군요. 예. 예. 사실 11위, 12위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회에서의 그 로스터가 나왔을 때 봤을 때는 덴마크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 심지어 노르웨이 자국 언론 기사들까지도 이번에는 덴마크가 좀 더 전력이 그렇습니다. 더 강하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들어간 느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더 좋다고 봐야 되고 예.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예.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덴마크가 뛰어난 전력 자체도 좋은데 다소 약한 부분까지 약점이 노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도 진출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에 슬로베니아에게 4대3 승리를 거뒀고요. 좀 막판에 좀 추격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정규승을 따냈고 둘째 날에 우리나라를 11대1로 대파했고 그리고 셋째 날에 노르웨이와의 이제 그 올림픽 진출권을 갖고 다투는 경기였는데 예, 둘 다 6점이었기 때문에 2대0 승리를 하면서 3전 3승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전 3승이 됐고요. 정말 근데 이번에 좀 멤버가 좋더라고요. 덴마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멤버가 예. 심지어 몇 명 빠진 건데 좋았어요. 빠진 선수가 이제 그 워싱턴 캐피털스의 라르스 엘레르 센터 빠졌죠. 네. 그다음에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빠졌죠. 이런 느낌으로 좀 빠진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골리에서 일단 안데르센이 빠졌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꽤 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빠진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 1라인에 물론 얼마 전에 바이아웃이 되긴 했지만 NHL 선수들 3명이 다 나왔습니다. 예. 비오르크스트란드, 엘레르스, 그 다음에 닐센 이렇게 3명이었죠. 이런 부분에서의 조합 부분도 있었고요. 2라인에서는 유럽 레벨의 상위 스코어러들 베드케르, 옌센, 그 다음에 그 레긴. KHL에서 또 그죠? 뛰고 있는 선수들도 여러 이름이 나오죠. KHL에서 굉장히 최근까지 좋은 적적을 남겼고 넘어가면은 올해 이제 내셔널리그 스위스 리그에 넘어간 네. 선수들 일부 있었고 3, 4라인에도 블리시펠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루에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유럽 레벨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득점을 선보이는
스토름 이런 선수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멤버가 진짜 좋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아도 너무 좋은 느낌이었고 공격진의 깊이로 봤을 때는 이번에 참가한 모든 팀들 중에서도 그 제일 좋은 수준이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좀 돋보였고 실제로 이게 화력으로 드러나는 경기도 있었죠. NHL 이 공격수들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우리나라 경기에서도 이 비오르크스트란드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고 엘레르스 선수 2골 4도움 했잖아요. 예. 이거 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이 선수들의 움직임 통제가 안 되는 예. 느낌이었거든요. 거의 진짜 재앙에 가까운 예. 수준이었어요. 사실 그 앞선 조에서도 택시의 선수가 퍽을 잡았을 때 통제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더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비오르크스트란드 엘레르스 이렇게 같이 묶었는데 중간에 닐센으로 이제 또 중간을 잡아준 부분 베테랑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이제 기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경기 조별 예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썩 좋은 것만 있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주신 대로 슬로베니아전을 봤을 때 뒷심이 좀 부족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진짜 그 덴마크학계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좀 특징인데 공격은 이렇게 쭉 가는데 뭔가 조금은 그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슬로베니아전에서 나왔었고 한 점 차까지 추격이 되면서 이거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까지 느낌이 나왔고 이런 경기력이면은 전반적인 탄탄한 경기로 보여준 노르웨이 상대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르웨이전에서는 공략이 되지 않으면서 좀 조금의 차이로 찾아온 득점의 기회를 조금 더 잘 살려냈죠. 사실은 그 찬스 자체가 두 팀 모두에게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왔었는데 예. 이제 물론 이제 덴마크 조금 더 그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골이 나온 부분이 덴마크 쪽이었고 선제골 그리고 두 번째 골 이렇게 나오면서 좀 더 이제 쉬운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NHL 선수의 사실 단순한 화력도 무시 못하는 측면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연습 경기부터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이 프레데리크 스트롬. 예. 스토름이죠, 스토름. 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요 선수가 중간 득점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했고요. 스토름 선수가 이번 3경기에서 2골 3어시스트를 했거든요. 5포인트입니다. 이런 느낌을 하면서 사실 2라인에 말씀드렸던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조금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옌센 선수라든지 베드케르, 그 다음에 레긴. 득점에서 시원하게 이제 득점을 해주면서 1라인을 잘 보좌를 했냐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3라인이 대신 이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중간 득점 역할도 2라인에 대한 그 공백을 채우는 선수가 나타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감독의 기용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수진이 다른 팀에 비해서 얕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이 사실 뭐 연습 경기도 잘 공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블리시펠 선수를 이 선수가 AHL 레벨의 세너제이 샤크스 AHL 팀에 있는데 베라쿠다에 있는데 꽤 이제 AHL급에서는 좋은 득점원입니다. 네. 이 선수를 4라인에 배치했습니다. 네. 실제로 성과 많이 봤죠. 이런 느낌에서 기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전술 그 기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세바스티안 담 선수가 조금 불안하다고 봤었어요. 특히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슬로베니아전이나 한국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팀도 노르웨이를 보고 온 팀이거든요. 예. 노르웨이를 잡고 올라가자는 팀이거든요. 근데 노르웨이랑 골리의 1대1 대결을 하기에는 저쪽에는 하우케란이라는 굉장히 좋은 골리가 있기 때문에 담 선수가 하우케란보다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데르센도 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담 선수가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슬로베니아전 제외하면 특히 그리고 노르웨이전은 사실은 하우케란보다 더 잘했어요. 이런 네.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은 조금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좀 좋은 경기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출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팀이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덴마크가 예상대로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최종 예선 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위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결국은 마지막에 덴마크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대한민국에게 4대1 승리 그리고 슬로베니아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7대4 승리였고 덴마크에게 0대2 패배 2승 1패로 끝났습니다. 좀 아쉽네요.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홈이었고 예. 분명 기회의 무대였는데 근소한 차이가 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그 덴마크와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요. 네. 첫 두 경기를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아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진짜 슬로베니아전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차려보니 이기고 있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였고 뭔가 따라잡는다 싶으면은 페이스를 올려가지고 리드 벌리고 그러니까 스코어차는 3골 차 정도밖에 나지 않았지만 예. 뭐 우리나라 경기도 뭐 거의 압도적인 그죠? 경기력이었고 48대 9였나요? 49대 9. 예. 슈팅 슈팅수 같은 부분에서 슬로베니아전도 7대 4인데 사실 1피리어드 9분 만에 3대 0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넉넉한 리드를 계속 안고 갔던 예. 경기였습니다. 뭔가 추격하나 싶으면 예. 또 이제 엑셀 쫙 밟아가지고 차이 벌려버리고 이래서 전도 물론 추격 당한 부분이 있었지만 좀 접전 같은 느낌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두 경기 이제 수월하게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이 팀도 덴마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 경기에서 조금의 차이, 앞서 말씀드린 뭐 NHL 선수라든지 좀 득점원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골이 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경기 어렵게 이제 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공수양면에서 경기력 자체는 탄탄했습니다. 노르웨이 자체가 세 경기 모두 다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그 레슨 선수 이번에 굉장히 이번 대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홀레스 선수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레슨 선수가 좀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까지도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좀 포인트 샷을 이제 좀 필두로 풀어나가는 좀 노련한 경기 운영 어떻게 보면 좀 쉬우면서도 득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경기 운영을 잘 치르면서 크게 위기가 오지 않았거든요. 앞서 이제 첫 두 경기 보셔도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2라인에 배치된 1라인에 사실 수카렐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못했어요. 이번 대회에서. 뭐 이름값으로 보면 수카레로였겠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레순이나 올림브가 좀 더 돋보이는 그런 맞습니다. 경기 예.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라인에 이제 배치됐던 올림브 형제랑 이제 같이 이제 배치가 됐던 로셀리 올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실제적인 1라인 같은 느낌으로 공격을 이끌어가는 느낌이 됐습니다. 주요 득점에도 많이 관여가 됐었고 근데 이제 근소한 승부를 펼쳐던 노르웨이전에 좀 선제골 허용했던 게 이게 저는 전반적인 흐름이 좀 불리하게 풀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화력에서는 노르웨이가 덴마크보다는 약하니까 좀 끌려가는 그림으로는 어려울 느낌이 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그림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극복을 못했다고 보고요. 사실은 파트리크 토레센 선수가 이 선수도 굉장히 그 유명한 선수입니다. 유럽 레벨에서 이제 스카에서도 뛰기도 했었고. 파트리크 토레센. 예, 근데 토레센 선수가 최종 명단에 포함은 됐었는데 첫 두 경기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경기는 1라인에 등재가 됐습니다. 실제 경기 나왔죠. 베스트 플레이어도 받았고 이제 노르웨이 쪽 베스트 플레이어도 받았고 그런데 요것도 결과적으로 1라인의 활약 자체도 충분하지 않았고 2라인 올림브 활약 형제도 묶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예, 그 골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말았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좀 이제 탄탄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좀 한 끗 차이로 덴마크에 밀린 그런 네.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이 부족했던 부분 결국 덴마크에게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내줬던 노르웨이였습니다. 다음은 3위 슬로베니아입니다. 슬로베니아가 사실 첫날 경기에서 덴마크에게 한 골차 패배를 했는데 이거 슬로베니아도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느낌을 좀 줬었거든요. 노르웨이와의 두 번째 경기 4대 7 패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를 상대로 4대 1 승리 1승 2패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사실은 슬로베니아는 그 연습 경기도 치르지 않았어요, 이번.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슬로베니아는 큰 이제 그 대회를 앞두고 연습 경기를 잘 치르지 않는 팀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제 실전적인 문제가 조금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두 경기에서 모두 3대 0으로 끌려가는 양상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게 시작을 한 부분이라든지 한국전도 끌려갔었죠. 물론 역전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까지 계속 이제 처음에 불리하기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력도 뛰어나죠.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뭐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경기까지도 끌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경기력 자체가 썩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명의 골이 누구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믿을 만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스파르 크로셀리나 루카 그라츠나르 선수가 이제 1, 2경기에 이제 주로 이제 등판을 했던 선수들인데 네. 둘 다 이제 경기를 승리로 이끌 만한 이제 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나라 상대로 핀탈치 선수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슬로베니아도 진출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면 앞선 두 경기를 잡아야 되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됐었는데 예, 그 두 경기를 맡았던 크로셀리, 그라츠나르 모두 이제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골문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경기를 좀 유심하게 살펴보셨던 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확실히 다른 두 팀이랑은 다르죠. 뭐 이미 2패로 탈락이 확정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수비진이라든지 골텐딩 같은 부분은 노르웨이나 덴마크보다 약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참가하는 리그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물론 이제 뭐 좋은 선수들도 없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앞선 두 팀과 비교했을 때 수비에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탄탄함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보조 득점원들이 모두 합류했습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9년 우리나라와 세계선수권 붙었을 때와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없었던 선수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지가 예글리치 그리고 로크티차르, 얀 우르바시 요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얀 우르바스죠. 요 세 선수가 2019년 이제 그 대회에서는 없었던 선수들인데 네. 실제로 들어와서 파워플레이 1라인 그리고 1, 2, 3라인 거의 주요 역할을 다 맡으면서 이 선수들이 실제로 이제 득점도 이제 꽤 많이 올렸습니다. 티차르 선수 3경기에 2포인트, 우르바스 2포인트, 그리고 예글리치가 4포인트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조 득점원들이 다 들어오면서 화력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잖아요. 덴마크전 3골 넣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전도 4골 넣었죠. 그러니까 화력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기로도 4골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고전하지는 않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약점이 좀 발목이 잡힌 부분이고, 예, 뭐 코피타르 선수 같이 이제 슈퍼 에이스가 있고 코피타르 선수가 7포인트를 올리는 이제 맹활약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역시 하키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상위권 팀들이랑 이제 좀 하위권 팀들이 붙었을 때 그런 전력의 차이가 코피타르 하나로는 사실 극복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예.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좀 약점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F조의 슬로베니아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최종 예선 어땠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팀들 중에서는 뭐 이미 탑 디비전에 속해 있는 팀들도 있고요.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팀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디비전 1 그룹 A에서 직접적으로 또 다시 붙어야 될 상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번 최종 예선에. 자, 이번 최종 예선의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뭐 각 나라들이 여러 가지 또 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나라 역시 철저한 좀 준비와 또 대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하인더넷 베이징 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최종 예선 오늘 리뷰의 시간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앞으로 비하인더넷은 이렇게 온더스포츠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또 이벤트 리뷰도 하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것이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게스트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또 색다른 시간도 준비를 할 테니까 달라진 비하인더넷도 여러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더넷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와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